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죄송하고요. 요즘 일이 바쁘다 보니까 방송에 할애할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본업에 더 충실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심심한 배려와 이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서방권 그리고 스위프트 제재와 미국, 러시아 그들의 깊게 숨겨놓은 검은 속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현재 미국을 비롯한 유럽이 전쟁 대신에 러시아 국제 결제 제재를 통해서 일단 수입 절차부터 자국으로부터 퇴출하겠다라는 결의를 다지고 있는데, 스위프트 금융 제재 이것이 지금 러시아에게는 거의 핵폭탄급의 재앙이다라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스위프트 제재가 정말 실제로 러시아의 경제 제재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금부터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위프트 결제망이라는 것이 200여 개의 나라와 11,500개 금융기관이 가입된 글로벌 결제망을 말하는 것인데, 스위프트 코드를 통해서 전 세계 은행의 상호간 송금 업무 운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위프트 결제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언론에서 러시아가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되었다라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바로 러시아가 각국의 은행과 상호 돈을 주고받는 글로벌 송금 시스템이 완전히 막혀버렸다와 같은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러시아가 다른 나라의 기업 혹은 은행과 전혀 비즈니스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다. 결국 스위프트 송금 시스템이 없이는 작은 대금조차 주고받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현금 거래와 물물 교환으로 그것을 다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요즘 같은 시대의 무역과 금융거래에서 이 같은 불편하고 느린 거래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한 그렇게 거래하려고 하지도 않겠죠. 물론 과거에도 러시아가 크림반도 침공 당시에 오늘과 같은 경제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또다시 터질 수 있는 미국과 유럽의 스위프트 제재를 대비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자체 송금망을 개발했었죠. 하지만 문제는 가입은행이 주로 러시아 자국 은행 위주일 뿐 아니라 거래량도 극히 미미하고 성능과 인프라 기능도 많이 떨어진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스위프트 결제망, 많이 부족한 스위프트 결제망을 중국의 결제망 CIPS에 연결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중국 역시도 아직까지는 결제 빈도수가 극히 적고 활용도 또한 떨어져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으로 여전히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러시아와 중국의 스위프트 결제망이 정말 뛰어난 수준까지 인프라가 확대됐고 기술력이 좋아졌다, 그러면 이 둘의 스위프트 결제망을 이용할 것인가, 다른 타국의 금융권들이 그에 대한 대답은 no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의 기축 통화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여러 은행들이 충분히 빠르고 안전한 스위프트망을 이용하고 있는데, 굳이 러시아와 중국의 스위프트망을 이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결국 러시아와 중국이 아무리 지금의 스위프트 결제망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또한 그에 걸맞는 결제망의 기술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해도 저들의 결제망을 이용할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의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을 넘어서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또한 그들의 돈이 기축통화로 인증받게 된다면 저들이 만든 스위프트 결제망을 그때는 무시하지 못하겠지만, 현재로서 그럴 확률은 매우 낮다라고 보는 게 더 현실적인 것이죠. 결국 미국과 유럽의 스위프트 결제 제재 조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러시아 경제와 사회는 상당히 고립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에 따른 고통스러운 결과로 이것이 돌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금융거래의 약 80% 이상을 러시아가 스위프트 결제망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은 불가피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루블화는 이미 30% 이상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있고, 러시아 국민들은 이 루블화 쇼크로 인해 너도 나도 안전자산인 달러를 보유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러 전쟁의 여파는 러시아의 경제를 잔인하게 갉아먹게 될 것이다 라는 증거, 그 증거가 바로 이 루브라 쇼크,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재 1만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00만 원 초과 외화에 대한 국외 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방 진영의 금융고립 정책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경제가 흔들릴 것이다 라는 불안감으로 인해 달러가, 즉 외화가 유출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극단의 처방 조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루브라 쇼크는 결국 달러를 바닥나게 했고, 이제 달러보다 불안하지만 루브라보다는 안정적인 가상화폐마저 사람들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 몸값이 무려 15% 이상 폭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 미국과 서방권의 강력한 금융제재로 인해 고립무원에 빠진 러시아인들이 바로 비트코인 사재기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급등한 결과였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무역 교류는 약 12조 원으로 전체 수출액의 1.6% 정도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 역시도 러시아를 시작으로 해서 중국까지 그 여파가 크게 미치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와는 다르게 전쟁의 양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두 나라만에 전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전쟁이다 보니까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한국의 경제와 주식시장은 다소 안정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출의 약 4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분야 이 기업들은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 이유는 과거 크림반도 사태만 보더라도 지금과 같은 서방권의 경제제재 압박으로 인해서 승용차와 타이어,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이 대략 50% 넘게 하락을 했던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뿐 아니라 원유, 천연가스 이런 거 다 러시아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는데 당연히 에너지 수입에도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뭐 이건 길게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지금의 휘발유값과 경유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것 이것이 그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러시아 원유의 경우는 한국의 약 5% 정도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데도 왜 한국의 원유 시장이 급등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러시아가 세계 제2위의 원유 수출국이다 보니까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지금 국내의 원유값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앞서 간략히 말씀드렸던 스위프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1973년에 각국의 금융회사들이 신뢰적인 금융 거래와 빠른 결제 업무를 위해서 합의해 만든 것이 글로벌 메시지 시스템 이것이 바로 스위프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어디 은행으로 어떻게 보내겠다라는 것을 코드화해서 만든 것이 바로 스위프트 결제 시스템인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이 스위프트 코드를 제한해버리면 수출 대금을 받거나 수입 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제 교육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 어렵다. 그럼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신용 불량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좌도 만들 수 없고 금융 거래도 할 수가 없는 즉 국가가 신용 불량에 걸려버린 것이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신용 불량자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외 투자를 받는 것도 어려워지겠고 돈을 빌리는 것조차 쉽지 않겠죠. 현재 스위프트에 차단된 나라는 이란과 북한입니다. 미국 서방권이 그 목록에 현재 러시아를 추가한 것이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완전히 끊겠다라는 것을 바이든이 열심히 현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미국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자꾸 피하는 이유는 3차 세계대전의 위험성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한 조심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우회적으로 즉 금융시장을 통해서 경제적 압박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러시아 은행 약 300여 곳이 스위프트 결제 거래망에 가입이 되어 있고 러시아 전체 국제 금융거래의 약 80%를 스위프트에 의존하고 있는 셈인 만큼 미국 다음으로 스위프트 결제 건수가 많은 국가가 러시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스위프트 제재가 뭔지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신다면 과거 이란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핵 개발을 추진하고 있던 이란이 2012년인가 그때에 스위프트에서 배제되게 됩니다. 러시아처럼 말이죠. 그로 인해서 이란은 자신들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석유 수출이 막히게 되었고 결국 이란은 핵 개발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죠. 이때 이란은 스위프트 차단 제재로 인해서 석유 수출액의 절반과 외환 거래액의 30%를 잃게 되었고 그 극심한 경제 위축을 버티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자 두 손 두 발을 다 들면서 핵 개발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 스위프트 제재는 강대국들의 강력한 경제 제재이자 말을 안 듣는 나라에게 매우 강력한 카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그 대상이 이란 같은 소국이 아닌 러시아의 이런 대국일 경우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에 일침을 가하고 있는 이 스위프트 결제 제재망 이것이 결국 양날의 칼날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즉
러시아에게 치명상을 입힌과 동시에 서방권 역시도 상당한 손실과 충격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일단 금융 상황부터 한번 썰을 풀어봅시다. 서방권들의 은행과 금융회사, 이들은 스위프트 제재로 인해서 그동안 러시아에게 빌려준 자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또한 러시아와 거래하고 있던 수많은 기업들 역시 수출입 대금을 받기 어려워지겠죠. 특히 러시아와 유럽연합의 의존도, 이것은 무려 35.8%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유럽의 무역거래 자금이 모두 묶여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뭐 단연 유럽뿐 아니라 한국도 안전한 국가는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왜냐, 러시아와 무역거래를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 당연히 수출입 대금 받지 못하겠죠. 일단 대기업은 그렇다 치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 수출 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면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만큼 중소기업의 타격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러시아, 그러니까 현재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국내 기업과 다르게 국내 금융회사로 미칠 파급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위험 노출액은 14억 7천만 달러, 약 1조 7,706억 원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익스포저의 약 0.4%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문제는 금융회사가 아니라 금융 핵폭탄을 통해서 심각하게 피폭이 될 재앙 덩어리, 바로 글로벌 원자재와 금융시장, 그리고 인플레이션이죠. 이 루블화 가치 하락과 국제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결국 중장기적으로 세계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 한국 증시 역시도 이 장기적인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의 소극적인 포지션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결코 증시의 봄날, 즉 아름다운 스토리가 시작되는 현상이 아니고, 러시아의 경제 침체가 원자재, 가스, 원유의 중장기적인 하락 쇼크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미국을 포함해서 주요국들이 증시 반등이 잠깐 나오긴 했는데, 바로 그 이유도 그냥 미국의 러시아 제재 수위가 좀 약했던 그 이유 때문에 반응을 한 것이지, 우크라이나의 갈등과 스위프트 제재가 장기적으로 지속이 될 경우에 대한 악재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증시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국제 유가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뛰게 되어 있고, 전국에 가서는 세계 증시의 영향을 받게 되고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원자재, 유가, 가스의 공급망 교랑 등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게 되면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의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유럽의 빵 바구니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타격은 자국의 특산품인 밀이 세계 시장에서 제대로 공급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되고, 앞으로의 식량 글로벌 인플레이션 기조가 다가오게 되는 것, 그와 더불어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은 식량난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식량에 대해서 제가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된다라고 늘 이야기했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의 우러 전쟁의 양상의 카드를 시작으로 자신들의 글로벌 공룡 푸드 회사들을 앞세워 자신들의 식량을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비싼 값에 팔아치우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빌과 몬산토 같은 식량난에 대해서 이미 계획되어진 자들, 그러니까 예견된 식량난을 이용한 엄청난 실익을 지금의 하이엔신처럼 또 다시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그러니까 이 전쟁의 가장 깊은 이면 속에는 바로 식량난을 통한 주권 독점이라는 야욕이 함께 숨어 있음을 우리는 필시 눈치를 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지금의 전쟁을 러시아와 미국 간의 새로운 냉전 체제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바라보기보다는 그 뒤에 검은 권력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미국과 러시아의 적과의 동침이다, 즉 식량과 에너지, 원자재 독점 전쟁의 상황을 보고 미국과 러시아가 적대적인 국가다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뒤에서 저들이 서로 손을 잡고 자국의 이익을 탐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 중 하나였을지도 모를 일이고, 불행하게도 우크라이나가 그들의 희생양, 즉 재물이 된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의 금융제재 양상을 만들어내게 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짙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금리가 다시 하락하는 기조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제 유가와 원자재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물가가 오르게 될 것이고 당연히 금리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결국 더 큰 경제 위기를 터뜨리기 위한 저들의 위험하고도 잔인한 샴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큰 충격에 대비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러시아의 스위프트 금융 제재가 발표되기 시작하자 다른 금융 자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로 인해서 안전 자산에 돈이 쏠리고 있는 현상, 이게 결코 장기적으로 경제 흐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중 채권이 가장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오르게 되고, 채권 가격이 오르면 금리는 하락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 이후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물가 상승의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이미 한국의 물가까지 압박을 하고 있죠. 또한 글로벌 국가들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연초부터 긴축 재정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과 채권 같은 안전 자산 선호 현상과는 관련이 없이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서서히 다시 오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넓게 통찰력을 갖고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지금 전쟁의 양상으로 인해서 급등하고 있는 에너지, 원자재, 그리고 식량, 여기에 인플레이션 기조, 이 흐름에서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될까요? 러시아일까요? 미국일까요? 당연히 이 두 나라보다 가장 크게 이익을 얻는 곳은 금융이겠죠. 그리고 이 금융 세력의 대부분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로스차일드와 록펠러겠죠. 결국 그들이 모든 이익을 전쟁을 통해서 다시 가져가는 것이겠죠. 지금의 우러 전쟁, 이게 상당히 의도적인 전쟁의 양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위안화 강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위안화 강세가 튀어오르고 있고, 이게 러시아의 지금의 꽉 막힌 경제 숨골을 터주고 있는 상황에 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미국이 진짜 러시아의 숨통을 조를 생각이었다면 중국과 러시아 둘 다를 완전히 제재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현재 중국이라는 숨통을 바이든이 조일 듯 경고만 하고 있지 뒤에서는 아무런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스위프트를 통해 달러와 거래가 막힐 경우 정치,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중국의 위안화 의존도를 높일 것은 뻔한 것인데, 2021년만 보더라도 중국과 러시아 무역액은 1,400억 달러를 넘는 사상 최대 무역 거래를 갱신한 이런 중국을 제재하겠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여전히 말로만 떠들어대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원유 가스 대금 결제를 전혀 끊지 못하고 스위프트 제재에서 이것이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지금의 러시아 스위프트 금융 제재는 반쪽짜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방권과 미국은 자꾸 러시아를 자극을 합니다. 자꾸 자극을 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계속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한 그러한 야비한 술수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붕괴되게 되면 그들이 취하는 이익이 그만큼 더 커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셔야 되고, 이들의 의도적인 러시아의 자극을 우리는 정의롭다라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촉발되고 있는 우러 전쟁은 분명하게도 과거의 냉전 시대처럼 강대국들의 패권과 이익, 그리고 그 명분을 이용해서 약소국들의 전쟁을 의도적으로 일으키고 있고, 그 기반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약탈해가는 찬탈 행위를 벌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글로벌 식량 국가인 우크라이나의 빵 바구니가 완전히 초토화될 때까지 결국 끝나지 않을 것이고, 그때까지 계속 서방권과 미국은 자극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잡소리는 이제 다 집어치우고 제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지금의 현재 글로벌 경제 바닥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라는 이 희생양의 재물을 통해서 식량, 에너지, 원자재, 이 글로벌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것이 저들의 목표고, 가뜩이나 이 위기에서 경제 위기에 고통받고 있는 대중들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 저들의 주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나날, 그 고열을 마른 오징어를 쭉쭉 짜내듯 사람들의 돈과 시간을 흡혈귀처럼 빨아먹으려고 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현재 표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고, 지금의 전쟁의 경제위기 같은 구렁텅이에 물질적 고통을 이용해서 과연 어떤 자들이 가장 큰 파이의 이익을 챙겨가느냐, 지금 공영 언론이나 미디어에 나와서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저런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된 노예교육, 즉 록펠러 교육을 받은 그러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 냉철하게 보지 못하고 바로 자신의 감정이입과 양심이라는 마인드를 이용해서 세상을 바라봐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한 감상적인 또한 감정적인 마음으로는 결코 이 세상을 명확하게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운 교육은 모두 지식일 뿐이고요. 또한 왜곡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든 불친절한 세뇌 교육이었습니다. 즉 냉정하게 지혜 통찰력을 키워올 수 있는 교육대는 절대 국가에서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개인적인 동정과 감정에 휩쓸려서 세상의 흐름을 보았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짜 세상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지혜의 눈을 떠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저들이 여러분들의 감정과 양심을 교묘히 이용해서 마음껏 속일 수 있었던 우매한 개돼지가 아닌 존재로 성장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디어가 의도하고 유도하려는 착한 놈, 나쁜 놈이라는 이러한 인간적 감정이입의 마인드 컨트롤에 빠지지 말고 누가 가장 큰 이익, 즉 먹이를 챙겨가는 것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하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왜 저들이 대중을 개, 돼지라는 용어를 썼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만큼 저들은 우리를 향해서 인간적인 양심과 도덕의 가책 따위는 없고 자신들이 챙겨야 될 유일한 이익에만 가장 큰 관심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세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공평하거나 평등하지 않습니다. 과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건을 보더라도, 이 전쟁을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는 게, 이스라엘이 사용 금지 무기인 백리탄까지 쏟아대고 멀리서 그것을 보면서 구경하고 환호하고 웃고 떠들고 엄지손가락까지 쳐들어 올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이것은 인도적이었고 도덕적인 전쟁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우러 전쟁처럼 분명히 비인도적이고 비도덕적인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약육강식이고 동물의 세계에도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살점을 뜯어먹고 살아가듯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서도 이 같은 냉혹함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여기에 인간적인 감정이고 양심이고 도덕을 넣을 필요는 없다는 것. 동물의 먹이사슬의 피라미드, 지금 계급사회의 피라미드, 이들 모두가 서로 피라미드 모양과 비슷한 이유도 야생의 먹이사슬의 피라미드의 가장 아랫단계에 속하는 동물, 바로 풀을 뜯어먹는 푸성기이듯이 가장 아래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대중들, 과연 어떤 위치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끝으로 지금의 한국 또한 언제든지 지금의 우크라이나처럼 강대국들의 먹잇감으로 전략되어서 갈갈이 찢겨지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태로운 시기에 현명한 국가, 거기에 걸맞는 지혜로운 통찰력을 가진 지도자가 반드시 선출되어야 되고, 우리 또한 현명한 국민으로서 이러한 차를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투표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